지금 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김정은의 신뢰를 받던 철도 기술자가 손녀를 안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체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손녀와 함께 탈출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5세가 된 이정호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평생을 철도 기술자로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영무소는 난방도 끊어진 채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손녀 은별이가 제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폐렴에 걸려 벌써 사흘째 열이 내리지 않고 있어요. 아내를 잃고 난 뒤 은별이만이 제게 남은 전부인데 이 아이마저 잃을 수는 없죠. 할아버지, 추워요. 은별이의 작은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철도복까지 벗어서 아이를 감쌌어요. 몸이 떨려도 참아야 했어요. 은별아, 조금만 참자. 할아버지가 있잖니? 밖에서는 또다시 열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열차에는 석탄도 식량도 실려 있지 않아요. 요즘 들어 모든 물자가 평양으로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변두리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았어요. 여전히 뜨거웠죠.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설사 돈이 있다 해도 약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은별이가 또다시 물어보네요. 아이는 아직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먼 곳에 갔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은별이를 지켜줄게. 창밖으로는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혹독한 겨울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은별이는 점점 말도 줄어들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옆방에서는 김동무가 기침을 하고 있어요. 저희와 마찬가지로 병에 걸린 아이를 돌보고 있죠. 하지만 모두들 각자 살기에 바빠서 서로 도울 여유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아파요? 은별이가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저는 웃으려고 애써 보았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다. 은별이만 빨리 나으면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이곳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매일 보는 게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과 병들어 쓰러져가는 아이들 뿐이에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별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만은 살려내겠다. 할아버지가 반드시 널 지켜낼 거야. 장마당에서 구해온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 겨우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아이의 기력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은별이의 열이 더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은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또다시 들려오는 은별이의 약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뭘 먹여야 할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했던 말이었죠. 두만강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는 곳이 있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은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은별이를 등에 업고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약했어요. 옥수수라도 구해보려고 했죠. 장마당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굶주린 얼굴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옥수수 한 되를 샀습니다. 그 돈은 철도역에서 고철을 주워 팔아서 마련한 거였죠. 은별아, 오늘은 죽을 많이 끓여줄게. 은별이가 제 등에서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낯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흔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옷차림이 장마당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정호 동무 맞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절 찾는다는 거죠? 혹시 보이부에서 온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별이가 제 등에서 움찔했어요. 누구신데요? 그 남자는 주위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잠깐 따라와 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럽고 조급한 표정이었죠. 마치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장마당 뒤편의 한적한 골목으로 갔어요. 그곳은 평소에 장사꾼들이 짐을 쌓아두는 곳이라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고 나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이걸 보세요.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아들 준호의 글씨였거든요. 몇 년 전에 사라진 아들의 필체를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곧 길을 만들겠습니다. 은별이를 지켜주십시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를 도우려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제 아들이 보낸 겁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준호가 저를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해요. 보이부에서 눈치채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준호가 언제 어떻게 북한을 떠났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요. 그 후로 소식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야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생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이부 차량들이 장마당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빨리 피하세요. 그 남자가 다급히 말하며 반대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재빨리 입에 넣고 씹어서 삼켜버렸어요. 은별이가 제 등에서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은별아. 우리 집으로 가자. 보이부 요원들이 장마당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고 있었죠. 저는 은별이를 안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저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정말 살아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함정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보이부에서 탈북자 가족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남조선으로 갔다는 사실도 동네에 알려졌죠. 이웃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동무, 아들이 남조선으로 갔다면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런 소문이 있더군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이부에서 언제 저희를 감시하러 올지 몰라요. 은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준호의 쪽지는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가 다시 열이 올랐어요. 약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쪽지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정말로 보이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최병수였어요. 저보다 20살 정도 어린 사람으로 예전에 철도기술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후배였죠. 병수야, 네가 왜 여기에? 최병수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보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제자가 저를 감시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최병수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최병수는 공식적으로는 저희 집 근처에 거주하면서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냉정한 요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죄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며칠 동안 최병수는 저희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감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은별이가 또다시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최병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쓰세요. 봉지 안에는 해열제가 들어있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마웠어요. 최병수는 은별이를 보는 눈빛이 안쓰러웠습니다. 자신도 어린 딸이 있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최병수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 세상이 부끄럽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최병수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자신은 그걸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고, 선생님 같은 분을 감시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했어요. 최병수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양심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실 때를 생각하면 더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어요. 그도 자신의 처지가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해줬죠. 그 후로도 최병수는 은밀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끔 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쌀 한 되를 슬쩍 놓고 가기도 했어요. 물론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있던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최병수는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감시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어느 날 밤 최병수가 급히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상부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조심하세요. 남조선으로 간 아들 이야기가 위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정식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거였죠. 최병수는 은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절대 다른 말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제 품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내일이 두려웠어요. 최병수는 분명 상부에 보고서를 써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가 어떤 보고서를 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최병수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은별이 먹으라고 가져온 설탕과 비스킷이었어요. 요즘 같은 때에는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병수야, 정말 고맙다. 최병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며 미안해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정말로 평양에서 온 조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병수는 그들을 안내하며 공식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긴장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과연 저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최병수의 양심과 의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의 인간적 연민이 저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조사관들이 돌아간 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았어요. 최병수가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는 몰랐지만 저희를 보호해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예전처럼 버려진 철로를 손보러 나갔어요. 은별이도 조금 나아져서 함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이 철로는 예전에 중국으로 가는 화물 열차가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죠. 저는 은별이에게 말하면서 철로의 녹을 벗겨내고 있었어요. 은별아, 언젠가 이 철로 위에 자유의 기차가 달릴 거야. 은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자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유는 은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라고,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아이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이에요. 쓸모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철로를 손보는 건 철도 기술자로 평생 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철수 동무였습니다.
저와 함께 철도에서 일했던 옛 동료였죠. 요즘은 장마당에서 고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철수가 다가와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손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김철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호야, 요즘 조심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어. 두만강 쪽에서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는 얘기야. 누군가 넘어가려다 잡혔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보낸 사람이 잡힌 건 아닐까 싶었어요. 김철수는 더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김철수는 조심하라고, 은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저는 더욱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탈출을 시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은별이에게 밥을 먹여주었어요. 최병수가 가져다 준 쌀로 죽을 끓였는데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철로에서 한 얘기 정말이에요? 자유의 기차가 정말 올 거예요? 은별이가 갑자기 물어보았어요. 저는 은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은별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그 기차를 타게 해줄게. 그날 밤 은별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두만강 쪽 경비가 삼엄해졌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길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보낸 브로커는 언제 다시 나타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하지만 은별이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최병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약간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집 뒤편으로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상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최병수의 말은 경고였어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고맙다, 병수야. 내 마음 잘 알겠다. 최병수는 은별이만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약속했어요. 은별아, 할아버지가 너를 자유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에서 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철로 위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자유의 기차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최병수의 경고를 들은 후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며칠 후 장마당에서 그 브로커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척했습니다. 준호 소식이 있습니까?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곧 길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그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여행 허가서, 그리고 은별이를 위한 약품들이었어요.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모든 귀중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유품이었던 금반지도 내놓았습니다. 결혼할 때 정성스럽게 마련했던 그 반지를 파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철도에서 일하며 모아둔 돈도 모두 꺼냈습니다. 오래된 시계와 라디오도 팔았죠. 며칠에 걸쳐 겨우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약속한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다 주었어요. 가짜 신분증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약품들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은별이의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또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어느 날 밤 은별이의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고민했어요. 이 상태로 위험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아파요. 은별이의 약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으면 결국 더 나빠질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자유의 땅에서 죽게 하자고 말이에요.
이곳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브로커에게 최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안에 떠나겠습니다. 브로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요. 브로커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출 날짜는 3일 후로 정해졌어요. 달이 없는 밤이라 경비들의 시야가 제한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은별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최병수가 가져다 준 약들을 아껴가며 먹였고 남은 음식도 모두 은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최병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일 또 조사관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늘 밤에 떠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최병수의 말에 저는 계획을 하루 앞당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로커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어요. 그날 저녁 은별이에게 마지막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죠. 은별아, 오늘 밤에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날 거야. 어디로 가요, 할아버지? 아주 좋은 곳이야. 은별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은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최병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작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길에서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가방 안에는 빵과 물 그리고 은별이를 위한 약이 들어있었어요. 최병수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병수야, 정말 고맙다. 평생 잊지 않겠다. 선생님, 꼭 살아서 자유를 찾으세요. 최병수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은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로 향했어요.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은별이는 제 등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이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한 여행이 시작되었죠.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에 도착하자 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긴장한 모습을 알 수 있었죠. 저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브로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은별이가 제 등에서 조용히 있어 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한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은 것 같았죠. 달빛도 없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추위가 더 심해졌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은별이가 추위에 떨까봐 제 외투로 더 꽁꽁 싸주었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브로커가 혼자 강가로 내려가서 얼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음이 좀 약해요. 하지만 갈 수는 있습니다. 무거운 걸 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아이는 제가 업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은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는 제가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죠.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걸어서 건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음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별이가 제 등에서 움찔했어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은별아. 조용히 있자.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제 발 아래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브로커가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움직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은별이를 더 꽉 안고 서둘러 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얼음이 더 깨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죠.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빨리 뛰세요.
브로커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얼음 위에서 뛸 수는 없었어요. 자칫하면 빠져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걸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비병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더 꽉 안고 최대한 빨리 걸었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편이 이제 가까워 보였어요. 하지만 경비대도 강가에 거의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잡힐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비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최병수일까요? 정말 그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틈에 우리는 겨우 중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해서 강가에서 멀어졌어요. 한참을 걸어서야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은별이를 내려다보니 아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위험한 순간에도 아이는 저를 믿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브로커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먼 길을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를 다시 업고 일어섰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은별이와 함께 자유의 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후 브로커는 우리를 안전한 은신처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농가였는데 주인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보였어요.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차와 죽을 주었습니다. 며칠을 그곳에서 쉬었어요. 은별이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죠. 아이는 긴 여행과 추위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약을 꾸준히 먹이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농가 주인은 우리에게 중국식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저는 은별이와 함께 그 옷들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겉모습은 중국 사람과 비슷해 보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야 합니다. 화물 열차에 숨어서 몽골까지 가야 해요.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 열차역은 상당히 컸어요. 수많은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석탄을 실은 차, 곡물을 실은 차, 각종 기계 부품을 실은 차들이 있었죠. 브로커는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 차량으로 가세요. 안에 물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은별이를 업고 화물차에 올라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이미 몇 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희와 같은 처지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부부도 있었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도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몽골을 향해 떠났습니다. 은별이가 제 품에서 불안해했어요. 할아버지, 언제까지 가야 해요? 조금만 더 참자, 은별아. 곧 좋은 곳에 도착할 거야. 창문이 작아서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스치는 중국 시골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평야와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죠. 때로는 양떼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열차가 멈췄어요. 검문소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죠.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화물차를 검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은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은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저는 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면서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조용히 해야 해. 참을 수 있지? 은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소리라도 내면 모든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다행히 검문이 끝나고 열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브로커가 준 약을 은별이에게 급히 먹였습니다.
기적처럼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은별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더 지나서 드디어 몽골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몽골의 한국 대사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사관 건물을 보는 순간 정말로 안전한 곳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버지, 이제 안전합니다. 곧 만날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살아있는 아들 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준호야, 정말 네가 맞냐? 네, 아버지. 은별이도 안녕한가요? 응, 은별이도 괜찮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덧붙였습니다. 자유의 품을 찾아 떠나온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로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은별이도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몽골에서 며칠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여행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준호를 만날 수 있고 은별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저는 정말로 자유의 땅에 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멀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거든요.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준호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은별이를 한 팔로 안고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살아있구나. 아버지, 많이 고생하셨죠. 은별이도 안녕하고요. 은별이가 제 팔에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별이는 금세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우리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별이부터 제대로 된 검사를 받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길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은별이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영양실조가 심하지만 치료하면 금세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정말 아픈 사람 아무나 치료해줘요? 은별이가 신기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은별아. 여기는 치료받는 게 쉬운 그런 나라야. 며칠 후 정부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준호가 가구와 생활용품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은별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약을 복용하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도 철도 기술자 돼서 남북을 잇는 기차 만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곳에 왔구나 싶었어요. 그래, 은별아. 네가 만든 기차로 할아버지 고향에도 갈 수 있겠구나. 준호는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국정원과 협력해서 북한의 남은 가족들을 구출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문을 열어주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나라구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북한말과 남한말이 조금 다르더군요. 은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죠. 어느 날 준호와 함께 기차역에 갔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보자고 하더군요.
그 빠른 속도와 안전성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언젠가는 이 철로가 북한까지 연결될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은별이가 만든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철로는 이제 자유와 통일을 향해 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지켜낸 기적입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그래, 은별아. 이제 우리는 진짜 자유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